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시프트업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6만원, 우리 사주 없는 건 무섭지만 일단 고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시프트업은 7월 2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3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이베스트 스펙 6호와 엑셀 세라퓨틱스와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에는 상장 예정일이 7월 11일 목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는 이베스트 스펙 6호의 상장일은 7월 12일 금요일로 나와 있고 엑셀 세라퓨틱스는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정확한 것은 엑셀 세라퓨틱스의 상장일이 나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시프트업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2013년에 설립된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시프트업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이 게임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 대표이사는 시프트업의 대표이사면서 최대 주주입니다. 1999년부터 소프트맥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5년부터는 NC소프트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시프트업을 창업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예전에 게임을 즐기셨던 분이라면 창세기전 3 파트 2라는 게임을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해당 게임의 일러스트레이터를 김영태 대표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NC소프트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의 게임 아트 디렉터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2012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한 게임입니다. 바로 이분이 김영태 대표이사입니다. 당시 김영태 대표이사는 무려 8년간 블레이드 앤 소울을 만들면서 이후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뭔가 재밌는 것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NC소프트를 퇴사하고 만든 시프트업에서 2016년 10월 첫 번째 게임인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합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는 일러스트의 선정성으로 초반 18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보았습니다. 이후 일러스트를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 버전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스티니 차일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기가 줄게 되었고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결국 시프트업은 2023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프트업의 매출의 대부분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세계 탈환을 위한 미소녀 건슈팅 액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 화면을 살펴보면 미소녀 캐릭터를 이용한 슈팅 게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출신 대표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캐릭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인기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39개의 신규 캐릭터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스토리도 음악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등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프록시마 베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베타란 도대체 무슨 회사일까요? 보통 게임 개발사는 게임에 집중하여 개발을 하고 홍보 마케팅 및 현지화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퍼블리셔, 우리나라 말로는 게임 배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록시마 베타는 바로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현재 승리의 여신 니케는 텐센트를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1분기는 승리의 여신 니케밖에 매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조금 다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우리나라에서도 79,8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텔라 블레이드는 우리나라에서 19세 이상 이용가를 받았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뛰어난 비주얼과 액션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주인공이 매우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캐릭터이지만 이 점을 인기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 콘텐츠 제작사에 정착이 되면서 디즈니는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캐스팅하기도 하였고 해외 게임 개발사들은 선정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게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4월 출시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2위를 차지하고 EU에서도 판매량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마리오 카트보다 더 많이 팔리며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누적 판매량이 벌써 100만 작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임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 9.1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나 여성 캐릭터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시프트업이 공개한 월별 잠정 수익을 살펴보면 4월에 출시된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이 출시 다음 달인 5월에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의 매출을 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가파른 성장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 개발의 경우 게임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의 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지속될수록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프트업의 다음 작품은 프로젝트 위치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시 시기가 2027년이고 현재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개발된 스텔라 블레이드를 PC 버전으로 만드는 작업과 이전 이야기를 다룬 시퀄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출시 시기는 미정입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 시프트업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높습니다. 65.9%에서 69.4%입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이 1년 전인 2023년 1분기보다 크게 줄었지만 이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종료된 영향이고 바로 2분기에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이 더해지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공모로 모인 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은 대부분 기존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와 신규 게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은 4억 건립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에 필요한 유사회사로 일본의 상장사인 스퀘어 에닉스 홀딩스, 사이버 에이전트, 카도카와를 선정하였습니다. 세 회사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게임 매출이 69.75%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1분기 일부 게임의 개발을 정리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대표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RPG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드래곤 퀘스트, 로맨싱 사가 등을 개발하고 있고 오락실 게임으로 유명했던 버블보블을 개발한 타이토가 자회사로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회사는 사이버 에이전트입니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게임 매출이 24.52%밖에 되지 않고 광고 매출이 52.51%인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광고 미디어가 주력인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일본에서도 온라인 광고 회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에이전트의 대표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유명한 우마무스메, 아이돌 마스터, 그랑블루 등입니다. 카도카와는 출판업이 54.02%, 비디오가 약 17%로 출판 비디오가 주력인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매출은 10.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도카와의 대표 게임은 더 게임즈 워드에서 2022년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된 엘든링입니다. 스퀘어 에닉스 홀딩스를 제외하면 게임 매출이 주인 회사들은 아니지만 시프트업의 높은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비교회사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평균 퍼는 매우 높은 편인 39.25입니다. 시프트업과 비교 기업 간의 자산, 자본, 매출액 등을 비교해 볼 땐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차이는 매출액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프트업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프트업은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순이익 1,066억 원에 적용포를 곱해 주당 평가가액 74,421원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14.8%의 할인율을 적용한 6만 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입니다.
유명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출신인 김영태 대표이사가 설립하여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의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는 2023년 서비스가 종료되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2024년 출시되었고 바로 5월부터 승리의 여신 니케의 매출을 조금 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매출이 안정적이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매우 좋지만 앞으로 스텔라 블레이드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2027년 예정되어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으로 개발된 스텔라 블레이드를 PC 등 다른 플랫폼에 출시하는 것과 추가적인 신규 작품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공모가는 일본 초대형 회사들을 비교 산정하여 고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고 비교 시 포함되지 않았던 스텔라 블레이드의 수익을 고려할 때 아주 고평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의 공모가는 기관 투자자 수혜측을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6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164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경쟁률 225.9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시프트업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밴드 상단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43.3%, 상단이 56.7%고 중간, 하단 미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분포가 밴드 상단이 제일 많았고 대형 IPO의 경우 거의 상단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에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6.43%, 수량 기준 32.98%를 신청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5.25%, 3개월이 14.94%로 1개월 15일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시프트업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수혜측 결과와 비교할 때 2023년 평균 9.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PR MI큐브 솔루션보다 조금 더 높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기가비스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시프트업의 수혜측 결과는 경쟁률은 낮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진행된 수혜측 중 그나마 비슷한 규모인 HD 현대 마린 솔루션과 비교해 볼 때 의무보유 확약의 차이는 조금 큰 편이지만 참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시프트업은 현재 297명의 직원이 있고 근속연수는 2.78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평균 급여는 약 7,474만원입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었는데 정확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2023년 기준 퇴사율은 26.37%, 입사율은 38.0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퇴사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시프트업은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코스피 유가증권 상장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프트업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시프트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이유는 2021년 상장한 크래프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공모가가 49만 8천원이었지만 직원분들이 의무적으로 1년을 보유해야 되는 보호예수 이후 주가는 크게 폭락을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청약했던 직원분들이 수익은커녕
인당 1억 원 이상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즉 시프트업에 무리사주조합이 없는 이유는 상장 이후 주가 급락을 우려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일반 청약자에 배정된 규모는 약 1,888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3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90만 6,252주입니다. 지난 HD현대마린솔루션의 청약자가 약 105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균등은 추첨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가장 낮은 일반 50% 등급의 경우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NH투자증권도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청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개설하셔야 청약이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26,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고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청약 주식수는 7,000주이고 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모든 증권사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3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공모가 6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낮은 편인 18.02%이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6,273억 원입니다. 기간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약 125%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4.15%가 되고 금액으로는 약 4,928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30.65%, 일반 청약자가 17.34%, 공모기관이 52.0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약 31%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시프트업의 규모가 매우 크기에 금액으로는 1,923억 원입니다. 시프트업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카카오 성장 나눔 게임 펀드, KIF, 카카오 우리은행 기술금융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소액주주는 35명으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비상장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량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시프트업의 소액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주가는 공모가 6만 원의 거의 2배인 11만 7천 원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매우 적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2번의 액면가 분할과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보면 2013년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매우 낮은 333원, 2016년에는 1,128원, 2018년에는 4,794원, 2020년도 5,751원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가 매우 낮은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은 200원, 1,200원,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부인 9,000주는 바로 행사가 가능하지만 의무보유가 없는 대규모 물량은 2025년 3월 3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시프트업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두산 로보틱스, 파두, HD 현대마린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보다 많고 APR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상장 시에는 파두와 HD 현대마린솔루션 4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프트업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입니다. 현재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청약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점, 단독 상장의 환불일이 일로 짧은 점,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은 편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많고 유통 물량 전체 규모가 큰 편인 점, 현재 게임 2개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후속작은 2027년 예정되어 있는 점, 코스피 상장 종목임에도 우리 사주조합은 없고 스톡옵션만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시프트업에 우리 사주조합이 없는 점은 1년 뒤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HD 현대마린솔루션과 비교할 때 장기 비율은 낮고 단기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분들도 장기 보유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처럼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 기관에 대폭 주식을 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마켓인사이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HD 현대마린솔루션과 달리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60% 이상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0%를 배정한다고 해도 남은 40%도 매우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점도 있지만 올해 대형 IPO인 APR, HD 현대마린솔루션 모두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안 좋았던 크래프톤도 상장일 이후 공모가를 회복하기도 하였기에 청약을 실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출보다는 가진 돈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HD 현대마린솔루션 때 청약 증거금이 약 25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대로 이번 청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예상 경쟁률은 약 923.22대 1이 되고 금액으로는 2,770만 원이 됩니다. 약 2,800만 원당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이 여러 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지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쟁률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전부 대형 증권사입니다. 그럼에도 청약 단위를 고려할 때 NH투자증권의 경쟁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의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기간 진행되는 청약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상장일 공모가 6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4만 원, 하한가 60%는 36,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